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 학생 중 한 명이 어제 퇴원한 가운데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학생 2명의 상태도 점차 호전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일러 연통에 언제부터 문제가 생긴 건지, 관리는 제대로 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오는 26일 예정대로 열립니다. 한미 양국이 행사를 위해 북한으로 반출될 물품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절기상 동지인 오늘도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까지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씨가 안타깝게 숨진 일을 계기로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대표단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청와대 담벼락 아래에 돗자리와 침낭이 깔렸습니다. 발전소 노동자, 학습지 교사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백인 대표단이 밤새 농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은 것을 계기로 모인 대표단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겨울밤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있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달라고 많은 시간을 외쳤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6시부터는 민주노총 조합원 등 주최 측 추산 약 2,000명의 시민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서울 고용노동청을 출발해 청와대 사랑채까지 촛불 행진을 벌였습니다. 고 김용균 씨가 생전에 들고 사진을 찍었던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나자라고 적힌 손팻말도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청와대 본관 방향으로 더 행진하려다가 경찰과 잠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내가 김용균이다란 주제로 촛불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엔 청계광장 인근에서 범국민 추모제가 열리는데 이 자리엔 고 김용균 씨 어머니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네,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주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법안 자체에는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강론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노동계와 재계는 예상대로 엇갈렸습니다. 강력한 법정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한형이 들어와야 되고 법률 규정 자체가 매우 불명확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 처벌 남발이 우려되고 사업장 생산활동 중단 및 고용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런 의견을 들은 뒤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개정안을 놓고 환노위 소위가 시작됐습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를 막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못했을 때 원청 사업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금같이 위험한 작업의 도급, 즉 하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물었더니 환노위 의원 16명 중 9명이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도급 금지 범위에 대해서는 김학용, 이미자, 이장우, 이정미 의원 등 4명은 생명 안전과 관련된 모든 작업으로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지만 8명이 더 논의해야 한다, 유보 의견을 밝혔습니다.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시 사업주 처벌 수위를 징역 3년 이상으로 하한선을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하자는 정의당의 이른바 기업살인법에 대해서는 6명만 명시적 입장을 냈는데 3대 3으로 갈렸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찾았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그 현장이었던 곳이죠. 원래 발이 푹푹 빠지는 열악한 곳인데 여당 대표가 온다니까 발전소 측이 이틀 동안 물 청소를 해서 몰라보게 깨끗해졌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김용균 씨 시신이 발견됐던 곳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으로 컨베이어 벨트도 다른 발전 설비도 멈췄습니다. 작업장이 눈에 띄게 깨끗해졌습니다. 특히 바닥에 쌓였던 석탄 가루가 사라졌습니다. 석탄 가루가 눈처럼 수북이 쌓여있던 예전의 바닥과는 차이가 확연합니다. 원래 발목 밑에까지 석탄이 물이랑 섞여가지고 푹푹 빠지는 곳이었는데 바닥에 탄이 하나도 없게 보일 정도로 치운 거죠.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사고 현장 방문을 앞두고 서부발전 측이 이틀에 걸쳐 물 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닥 외에 석탄 가루를 뒤집어 썼던 철제 덮개도 원래의 푸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의 방문으로 사고 현장이 처음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런 데 같은 데는 쭉 들어가야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이 대표는 고 김용균 씨 빈소도 찾았습니다. 사람이 대체용품도 아니고 일회용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사람답지 않게 했다는 게 정말 억울합니다. 이 대표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이번엔 강릉 펜션 사고 소식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학생 한 명이 어제 처음으로 퇴원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다은 기자, 다른 학생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아산병원에 입원한 학생 한 명이 어제 퇴원했습니다. 그제 일반 병실로 옮긴 학생 2명도 상태가 많이 회복됐는데요. 빠르면 다음 주쯤 퇴원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2명 가운데 1명도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돼 오늘이나 내일쯤 일반 병실로 옮길 걸로 보입니다. 병원 측은 다른 1명도 아직 의식이 없긴 하지만 어제보다 상태가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학생 2명도 호전됐는데요. 병원 측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학생 2명이 자가호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부 신체 자극에 미세하게 반응하는 정도까지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정확한 의식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학생들은 의료진에게 사고가 나던 날 잠들기 전에 어지러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초기 증상이 어지러움인 만큼 학생들이 잠들기 전에 이미 일산화탄소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걸로 보여서 이번 수사의 또 다른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강릉 아산병원에서 SBS 정다은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보일러 연통에 언제 문제가 생겼느냐입니다. 경찰이 보일러 설치한 사람 또 전현직 건물주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부실 시공 또 관리 소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경찰은 펜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펜션 운영자와 주인, 건축주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핵심은 언제, 왜, 무슨 이유로 보일러 연통이 어긋났느냐입니다. 경찰은 보일러 부실 시공과 부실 점검, 관리 소홀 여부 등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수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일러 부실 시공 여부를 따지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신축 당시 건물주와 보일러 시공업자 등을 불러 수차례 조사를 벌였습니다. 당시 펜션 건축주는 인터넷으로 보일러를 구매해 시공업체에 설치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특히 무자격 부실 시공 여부를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안전점검 의무가 있는 LP가스 공급업체의 부실 점검 여부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최근까지 투숙객이 묵었던 만큼 학생들이 투숙하기 전 열흘 동안 누군가 보일러에 손을 대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관리 소홀 여부도 캐묻고 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다음 주 수요일인 26일 예정대로 열립니다. 행사를 위해서 북한으로 보내는 물품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면제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한미는 어제 워킹그룹 회의를 갖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킹그룹에서는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위해 북으로 반출될 물품들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면제하기로 한 겁니다. 남북 간 유해 발굴을 위한 장비 반출이나 대북 타미플루 제공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집행하려던 대북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도 인도 지원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북미 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We expect in the course of those discussions we will be able to talk about some of the details around President Trump's upcoming summit with Chairman Kim.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북미 정상회담이 새해 들어 머지않아 열리기를 바란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비건 대표는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며 기본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음도 분명히 했습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택시업계에 우버 시스템처럼 IT 기술을 도입해서 국내 택시 산업을 살려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는 건 불가피하기 때문에 택시 본연의 경쟁력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화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택시는 대부분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승객을 찾으면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합니다. 여기에 매일 일정액을 회사에 내야 하는 산납금 부담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일하고도 기사가 가져가는 돈은 얼마 안 되는 현실은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외국의 우버 시스템이나 카카오 택시 같은 IT 플랫폼의 규제를 풀어 택시와 승객을 연결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버는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입니다. 사전에 그렇죠.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하고 또 다양한 부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도록 하고 우리나라 택시에도 그런 IT 서비스와 결합한 플랫폼이 장착되어 있다고 한다면 택시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택시 운행률이 높아지고 관광 안내 같은 특화 서비스도 가능해 기사들 수입도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제안을 택시 노조 측에 전달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고 김 장관은 말했습니다. 카풀 서비스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출근과 저녁 시간에는 택시를 이용하기 힘들 정도로 부족한 현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 측은 택시 기사들을 위한 상생 기금을 내는 문제를 택시 노조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씨를 둘러싼 공방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에 대한 첩보를 놓고 자유한국당과 청와대가 또 맞섰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이 과거 부이사장 시절 직원들로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돈을 갈취했다는 첩보가 접수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첩보가 지난해 말 이사장 공모 시점에 청와대로 보고됐는데 이른바 정권 실세의 비호로 덮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의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분이고 지금 현 정권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습니다. 한국당은 폭로의 출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는 김태우 씨 첩보 리스트에 올해 1월 4일 올라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당사자는 한국당 폭로를 일축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공모 당시 난무했던 모함성 투서로 모두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청와대도 금품 수수 과정에 목격자로 지목된 사람이 금시초문이라고 밝힌 데다가 돈을 주고받은 증거도 없어 임명 절차를 진행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자신들이 지목한 정권 실세의 실명 공개를 검토 중이라며 주말에도 추가 폭로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업무 정지, 이른바 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정부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16박 17일로 연말연시 휴가를 떠난다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정화석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이른바 셧다운 사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서인데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백악관과 야당의 팽팽한 대치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가 일어난다면 책임은 야당인 민주당에게 있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Now it's up to the Democrats as to whether or not we have a shutdown tonight. I hope we don't, but we're totally prepared for a very long shutdown. 셧다운이 일어나면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등 일부 연방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AP통신은 약 80만 명의 연방정부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급여를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국방과 보건복지 등 연방 예산의 75% 정도는 지난 9월 부분 통과돼 셧다운 사태의 피해는 한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26일까지 크리스마스 연휴에 들어가는 시점이어서 연방정부 업무 정지에 따른 국민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16박 17일간의 연말연시 휴가를 위해 개인 별장에 있는 플로리다주로 떠납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는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어제 같은 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나왔습니다. 한때 정치적 동지였던 두 사람의 출석 모습 보시죠. 안상우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먼저 서울고등법원에 나왔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안 전 지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2심에서도 계속 부인하실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네. 법정에서도 안 전 지사는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거주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양평의 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재판에서 안 전 지사 측은 원심에서 합의 아래 성관계가 이뤄진 증거를 인정해 무죄가 선고됐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후 들어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도 법정에 나왔지만 재판부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신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안 전 지사가 출석하기 10분 전엔 김경수 경남지사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진실을 밝히겠다면서도 안 전 지사와 같은 날 법정에 선 소감을 묻자 답을 피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와 정치적 동지셨는데 오늘 같은 날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안 전 지사와 김 지사의 재판은 같은 시각 바로 맞은편 법정에서 진행됐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임직원들이 가짜 아이디로 거래량을 부풀려 회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거래자들이 거래가 활발한 곳을 선호하는 점을 노린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검찰에 적발된 업비트는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 2위로 꼽히는 대형 업체입니다. 검찰은 업비트가 지난해 9월부터 2달 동안 숫자 8이라는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 거짓 거래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이디에는 전산 조작을 통해 1,200억 원의 거짓 잔고가 부여됐는데 업비트는 이 아이디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35종의 거래에 참여해 혼자 사고 파는 방식으로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렸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꾸며낸 주문의 규모는 254조 원 상당, 가장 매매는 4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거래소 거래가 성황리에 이뤄지는 것처럼 보여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비트는 빗썸 등 동종업계 경쟁업체보다 늦게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한때 업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거짓 거래로 1,5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업비트 이사회 의장 송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업비트 측은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며 거래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인 만큼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우유 완제품을 만들기 전인 원유 단계에서 항생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어떤 항생제가 얼만큼 검출된 건지 식약처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투명한 태도에서 소비자 불안이 시작됩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식약처가 우유에도 국가 잔류물질 검사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벌인 대규모 조사 결과 저유조 100개와 간이 조사에서 이상이 감지된 농가 200곳 원유 중 5건에서 잔류 허용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7월 시작해 10월에 결과가 나왔는데도 식약처는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SBS 보도에 대해 식약처는 결과가 맞다면서도 어떤 항생제가 얼만큼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전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몰랐고 이런 부분을 정말 어떻게 식약청에서 해줘야만 우리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유가 될 것 같아요. 또 원유 단계에서 항생제가 검출된 만큼 완제품 검사 때에도 항생제와 농약 같은 잔류 물질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통 중인 우유의 수거 검사를 맡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지자체는 항생제 등의 잔류 물질 검사는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우유 같은 거는 식품의 규격 및 기준에 항생물질이나 농약 같은 게 없어요. 식약처에서 내려오는 식품안전관리 지침이 있거든요. 매년 거기에도 보면 검사 항목이 없어요, 아예. 유통 중인 우유 검사 기준이 식품안전관리 지침인데 여기엔 항생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식약처는 뒤늦게 지방식약청에서 60여 개 정도 자체 검사했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잔류물질 세부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고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네, 오늘 절기 동지입니다. 이 동지는 겨울이 이르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절기가 무색하게도 오늘도 날씨 자체는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상 4.5도인데 한낮에도 1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6, 7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문제는 미세먼지입니다. 여전히 대기가 정체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농도가 더 짙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과 충청, 이남에는 미세먼지 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에는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오늘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서 종일 시야가 흐릿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일주일 넘게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화재 사고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 12도, 광주 1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다음 주에는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 학생 중 한 명이 어제 퇴원한 가운데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학생 2명의 상태도 점차 호전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일러 연통에 언제부터 문제가 생긴 건지, 관리는 제대로 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오는 26일 예정대로 열립니다. 한미 양국이 행사를 위해 북한으로 반출될 물품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절기상 동지인 오늘도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까지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씨가 안타깝게 숨진 뒤 비정규직 철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 대표단이 밤 늦게까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였는데 김 씨가 생전에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들었던 손팻말도 등장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청와대 담벼락 아래에 돗자리와 침낭이 깔렸습니다. 발전소 노동자, 학습지 교사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백인 대표단이 밤새 농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은 것을 계기로 모인 대표단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겨울밤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있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달라고 많은 시간을 외쳤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6시부터는 민주노총 조합원 등 주최 측 추산 약 2,000명의 시민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서울 고용노동청을 출발해 청와대 사랑채까지 촛불 행진을 벌였습니다. 고 김용균 씨가 생전에 들고 사진을 찍었던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나자라고 적힌 손팻말도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청와대 본관 방향으로 더 행진하려다가 경찰과 잠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내가 김용균이다란 주제로 촛불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엔 청계광장 인근에서 범국민 추모제가 열리는데 이 자리엔 고 김용균 씨 어머니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어제 처음으로 퇴원했습니다. 네, 강릉 아산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다은 기자, 다른 학생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아산병원에 입원한 학생 1명이 어제 퇴원했습니다. 그제 일반 병실로 옮긴 학생 2명도 상태가 많이 회복됐는데요. 빠르면 다음 주쯤 퇴원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2명 가운데 1명도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돼 오늘이나 내일쯤 일반 병실로 옮길 걸로 보입니다. 병원 측은 다른 1명도 아직 의식이 없긴 하지만 어제보다 상태가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학생 2명도 호전됐는데요. 병원 측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학생 2명이 자가호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부 신체 자극에 미세하게 반응하는 정도까지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정확한 의식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학생들은 의료진에게 사고가 나던 날 잠들기 전에 어지러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초기 증상이 어지러움인 만큼 학생들이 잠들기 전에 이미 일산화탄소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걸로 보여서 이번 수사의 또 다른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강릉 아산병원에서 SBS 정다은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공항 직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사건은 지난 20일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김정호 의원이 공항 직원에게 신분증을 지갑에 넣어둔 채로 보여주면서 시작됐습니다. 공항 직원이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서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김 의원은 자신이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인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책임자 데려와라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결국 신분증을 따로 꺼내서 보여주지도 않고 비행기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항 매뉴얼에는 직원이 직접 신분증을 만져보면서 가짜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요구에 대해 시민을 대표해서 항의한 것뿐이라며 그 과정에서 욕설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초중고생들을 중심으로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는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열과 기침, 인후통 증상을 보인 독감 의심 환자 수가 지난달 셋째 주 외래 환자 1,000명당 13명에서 3주 만에 4배 가까운 48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1,000명당 137명, 초등학생은 112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이 된 만 5세에서 12세 어린이 가운데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접종률은 43%에 그쳤습니다. 백신의 항체 생성 기간이나 면역력 유지 기간을 고려하면 11월까지가 독감 백신을 맞기 좋은 시기지만 독감 유행주의보가 5월에 해제되는 만큼 접종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맞는 게 좋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겨레는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을 찾지 않도록 10%대 금리의 대출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신용등급이 7에서 10등급인 저신용자가 10% 중후반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성실하게만 빚을 갚으면 해마다 1에서 2%포인트만큼 금리를 깎아줄 예정입니다. 사실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가 3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을 하면 남은 빚을 없애주는 특별 감면제도 추진합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금융위가 내년도 예산에 2,200억 원을 요구했지만 국회에서 전액 삭감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는 금융권에 지원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아일보는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 된 박항서 감독의 고향 경남 산청군을 찾아갔습니다. 우선 박 감독의 어머니인 박순점 여사를 만나봤는데요. 몸이 불편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박 감독의 경기를 지켜보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박 감독의 고향 지인들은 박 여사 성격이 당차면서 또 정이 많다며 박 감독의 리더십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 감독이 태어난 경남 산청군 생초면 생가는 베트남 관광객들이 아예 버스를 전세내 찾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항공사와 여행사들의 산청군 답사도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산청군은 박 감독의 생가와 모교인 생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관광화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북한산에 유일하게 남은 산장인 백운산장이 소유권 소송에 휘말렸다고 전했습니다. 백운산장은 지난 1924년 산장지기 이영구 씨 일가가 3대에 걸쳐 94년 동안 식당과 숙박업소를 운영해온 곳입니다. 지금은 78의 안주인 김금자 씨가 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 산장을 내놓으라고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운산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1998년에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했으니까 산장을 국가에 귀속시키라는 거였습니다. 백운산장은 1992년 화재 이후에 증축 허가를 빌미로 어쩔 수 없이 기부채납을 하게 된 거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산악인 4만 명도 산장이 국가에 귀속되는 걸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는데 공단은 산악인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숙박을 다시 허용하고 산장을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한국일보는 미국 드라마까지 번진 K-팝 열풍을 다뤘습니다. 지난 13일 미국 MBC가 방영한 드라마 I Feel Bad에선 아버지가 두 딸과 K-팝 그룹 마이틴의 얘기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두 딸이 마이틴의 뮤직비디오를 틀어놓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마이틴이 한국에서도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신인 그룹이라는 점입니다. 방탄소년단 이후 미국 스스로 괜찮다 싶은 K-팝 그룹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건데요. 오마이걸이나 MXM 같이 이제 막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그룹들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위험의 외주화 현장이죠. 태안 화력발전소를 찾았습니다. 원래 발이 푹푹 빠지는 열악한 곳인데 여당 대표가 온다니까 발전소 측이 이틀 동안 물 청소를 해서 깨끗해졌습니다. 이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균 씨 시신이 발견됐던 곳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으로 컨베이어 벨트도 다른 발전 설비도 멈췄습니다. 작업장이 눈에 띄게 깨끗해졌습니다. 특히 바닥에 쌓였던 석탄 가루가 사라졌습니다. 석탄 가루가 눈처럼 수북이 쌓여있던 예전의 바닥과는 차이가 확연합니다. 원래 발목 밑에까지 석탄이 물이랑 섞여가지고 푹푹 빠지는 곳이었는데 바닥에 탄이 하나도 없게 보일 정도로 치운 거죠.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사고 현장 방문을 앞두고 서부발전 측이 이틀에 걸쳐 물 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닥 외에 석탄 가루를 뒤집어 썼던 철제 덮개도 원래의 푸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의 방문으로 사고 현장이 처음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런 데 같은 데는 쏙 들어가야 되는구나. 저희는 그렇게 해왔어요. 이 대표는 고 김용균 씨 빈소도 찾았습니다. 사람이 대체용품도 아니고 일회용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사람답지 않게 했다는 게 정말 억울합니다. 이 대표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가 보통 그렇습니다만 강릉 펜션 사고도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가 강릉 지역 가스 공급업체에 LP가스 시설을 모두 점검해보라는 공문을 보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보시죠. 고정현 기자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는 지난 6월 관할 지역 가스 공급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LP가스 시설을 모두 점검해 10월까지 결과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123개 업체 가운데 사고가 난 강릉 펜션 가스 공급 업체 등 무려 114곳이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때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도 막을 수 있었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법상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정작 가스 공급자들의 안전관리 실태 감독 의무가 있는 강릉시청은 가스안전공사 탓만 합니다. 가스 업체에 대한 정기검사까지 그 검사 업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우리한테 하게 돼 있다고. 법 자체도 허점투성입니다. 가스 공급업체가 1년에 한 번 이상 LP가스 시설을 점검하도록 했을 뿐 누구에게 보고할지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점검 의무를 진 가스 공급업체에 대한 자격이 허술하다는 겁니다. 자격증을 다 갖출 수는 없잖아요. 기동량으로 이제 듣고 이랬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거는 해도 아주 세부적인 거는 모를 수가 있죠. 사고를 막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허술한 법망과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씨를 둘러싼 공방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에 대한 첩보를 놓고 자유한국당과 청와대가 또 맞섰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이 과거 부이사장 시절 직원들로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돈을 갈취했다는 첩보가 접수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첩보가 지난해 말 이사장 공모 시점에 청와대로 보고됐는데 이른바 정권 실세의 비호로 덮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의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분이고 지금 현 정권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습니다. 한국당은 폭로의 출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는 김태우 씨 첩보 리스트에 올해 1월 4일 올라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당사자는 한국당 폭로를 일축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공모 당시 난무했던 모함성 투서로 모두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청와대도 금품 수수 과정에 목격자로 지목된 사람이 금시초문이라고 밝힌 데다가 돈을 주고받은 증거도 없어 임명 절차를 진행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자신들이 지목한 정권 실세의 실명 공개를 검토 중이라며 주말에도 추가 폭로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카풀 서비스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불법도 아니고 또 출퇴근 시간엔 어차피 택시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택시업계의 발전 방안을 따로 내놨는데 화강윤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택시는 대부분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승객을 찾으면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합니다. 여기에 매일 일정액을 회사에 내야 하는 산합금 부담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일하고도 기사가 가져가는 돈은 얼마 안 되는 현실은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외국의 우버 시스템이나 카카오 택시 같은 IT 플랫폼의 규제를 풀어 택시와 승객을 연결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버는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입니다. 사전에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하고 또 다양한 부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도록 하고 우리나라 택시에도 그런 IT 서비스와 결합한 플랫폼이 장착되어 있다고 한다면 택시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택시 운행률이 높아지고 관광 안내 같은 특화 서비스도 가능해 기사들 수입도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제안을 택시 노조 측에 전달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고 김 장관은 말했습니다. 카풀 서비스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출근과 저녁 시간에는 택시를 이용하기 힘들 정도로 부족한 현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 측은 택시기사들을 위한 상생기금을 내는 문제를 택시 노조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SNS와 인터넷 검색어를 통해 관심사를 알아보는 모닝클릭입니다. 내년 9월부터 새로 보급될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이 확정됐습니다. 한층 더 세련돼 보이는데요. 모닝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새 승용차 번호판입니다. 이번에 채택된 번호판 디자인은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앞번호가 세 자리로 늘어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 사용 중인 번호판 체계는 이미 2년 전 공급 용량을 초과해 문제가 됐습니다. 세 자리가 되면 번호판을 추가로 2억 개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또 새롭게 추가된 컬러 번호판을 보면요. 태극 문양과 국가 축약 문자 KOR 홀로그램이 들어가 눈길을 끕니다. 재질은 반사 필름이 적용돼 야간에도 잘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새 번호판은 내년 9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차에 적용될 예정인데요. 기존 차량도 원하면 교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닝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아버지 뜻을 이어입니다. 지난 7월 경북 영양경찰서 소속 고 김선현 경감이 난동을 부리던 조현병 환자를 제지하다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고인의 장녀 김성은 씨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 경찰관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성은 씨는 지난달 23일 있었던 순경 공채 시험에 최종 합격해 오는 29일부터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인데요. 이후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필기 시험을 2달 앞두고 아버지의 순직 비보를 듣게 된 성은 씨는 당시 마음을 다잡기 힘들어 경찰 공부를 계속하는 게 맞나 고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곁에 남은 어머니와 남동생이 떠난 아버지도 딸이 경찰이 되는 걸 원하실 것이라며 응원해준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 경매에서 낙찰된 자신의 그림을 파쇄하는 퍼포먼스로 주목받았던 벽화 작가 뱅크 씨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신작을 내놨습니다. 대기 오염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모닝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잿빛 눈송입니다. 영국의 항구 도시 포트 텔벗의 한 허름한 주차장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어린아이가 혀를 내밀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를 먹고 노는 천진난만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작품엔 큰 반전이 있습니다. 이어 그려진 왼쪽 벽면에는 이 쓰레기를 태우는 불길과 검은 연기가 보입니다. 이 아이가 먹은 게 눈송이가 아니라 흩날리는 재였다니 충격인데요. 전문가들은 뱅크 씨가 이 작품을 그린 장소에 주목했습니다. 이 지역은 영국 최대 철강 공장이 위치한 곳으로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5월 영국에서 가장 오염된 마을로 꼽은 바 있습니다. 뱅크 씨가 직접 올린 영상의 마지막 장면도 한 철강 회사를 보여주고 있어 대기 오염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분석입니다. 모닝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사무라이 이강인입니다. 그제 오후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 공식 SNS 계정에 이강인 선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보실까요? 우리나라 선수의 등장에 기뻐하던 팬들은 이내 깜짝 놀랐는데요. 사진 밑에 적힌 이 사무라이는 누구인가? 라는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라리가 측이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혼동하면서 범한 실수인데요. 일본 팬들이 사무라이는 일본 문화다, 이강인은 한국인인데 무슨 사무라이냐 등 반발하고 나서자 라리가 측 2시간 만에 해당 문구를 파이터 전사라고 수정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요. 라리가는 지난 10월에도 우길기가 포함된 동영상을 올렸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클릭이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또 김경수 경남지사는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어제 같은 법원의 피고인 신분으로 나왔습니다. 한때 정치적 동지였던 두 사람의 모습 보시죠. 안상우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먼저 서울고등법원에 나왔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안 전 지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2심에서도 계속 무심을 부인하실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네. 법정에서도 안 전 지사는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거주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양평의 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재판에서 안 전 지사 측은 원심에서 합의 아래 성관계가 이뤄진 증거를 인정해 무죄가 선고됐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후 들어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도 법정에 나왔지만 재판부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신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지사가 출석하기 10분 전엔 김경수 경남지사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진실을 밝히겠다면서도 안전지사와 같은 날 법정에 선 소감을 묻자 답을 피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와 정치적 동지셨는데 오늘 같은 날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안전지사와 김 지사의 재판은 같은 시각 바로 맞은편 법정에서 진행됐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서울시가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서 영세업체를 돕겠다고 시작한 제로페이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취지는 좋은데 가입률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세금 써가면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환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대표인 김모 씨는 최근 동사무소 직원에게 이상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을 모아오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사무소 통해서 통장들한테 문자를 갖고 한 가게당 15,000원 줄 테니까 이거 빨리 갖다가 하라고. 모르겠다. 나는 그래서 그렇게 돈을 왜 쓰는지. 지난 10월 말부터 제로페이 가맹을 받기 시작했지만 가입 대상 66만 곳 중에 2만 곳 가입에 그쳤습니다. 1차 목표 13만 곳에도 한참 못 미치는 실적입니다. 매출이 일단 여기에 잡히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안 했습니다. 홍보가 덜 돼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에서 제로페이 사업을 밀어붙이다 보니 통장의 마을 대표들까지 가맹점 모집에 동원한 겁니다. 안내해드리고 이러면 기본적인 실리를 저희가 지불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안내 한번 했어요. 가맹점 한 곳당 25,000원을 준다는데 신용카드 모집 수당보다 많습니다. 신용카드는 가맹점이나 회원을 모집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추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성격의 제로페이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가맹점을 확보하려다 보니 괜한 세금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서울시는 아직 관련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으며 최대한 집행 액수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학생이 교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학생이 원하면 즉시 전학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에 대해선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최근 교사들의 성희롱 사례를 학생들이 대자보로 붙여 학교와 갈등을 빚은 한 사립여고. 학생들은 학교에 문제를 제기해도 아무 조치가 없었던 게 고발 이유라고 말합니다. 신원이 노출될까 우려도 큽니다. 학교 측에서 발언을 인정도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된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구나라는. 정부는 피해 학생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뒀습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원할 경우 즉시 전학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조사받는 장소도 피해 학생이 직접 선택하고 가명을 쓸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전문 교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초, 중등학교 전문 상담교사 총 정원을 20% 이상 충원합니다. 가해 교사가 다수이거나 교장, 교감까지 연루된 경우에는 관할교육청이 직접 조사합니다. 사립교원에도 국공립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징계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론 사립학교의 징계 수위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는 사립학교가 이사회의 입김도 되게 세고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간 상당수의 사립학교는 관할교육청의 요구에도 징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커 이를 막을 관련법 통과가 시급합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임직원들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 거액을 거래하는 것처럼 회원들을 속였다는 건데 검찰은 이들이 약 1,500억 원을 챙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검찰에 적발된 업비트는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 2위로 꼽히는 대형 업체입니다. 검찰은 업비트가 지난해 9월부터 2달 동안 숫자 8이라는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 거짓 거래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이디에는 전산 조작을 통해 1,200억 원의 거짓 잔고가 부여됐는데 업비트는 이 아이디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35종의 거래에 참여해 혼자 사고 파는 방식으로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렸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꾸며낸 주문의 규모는 254조 원 상당,
가장 매매는 4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거래소 거래가 성황리에 이뤄지는 것처럼 보여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비트는 빗썸 등 동종업계 경쟁업체보다 늦게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한때 업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거짓 거래로 1,5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업비트 이사회 의장 송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업비트 측은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며 거래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인 만큼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네, 어느덧 24절기 중 22번째 절기인 동지입니다만 오늘도 날씨 자체는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상 4.5도로 상당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6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사실 문제는 미세먼지입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고요. 현재 서울을 비롯 수도권과 충청 이남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에는 안개도 함께 끼어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서 시야가 흐릿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만큼 화재 사고도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이 12도, 광주 1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 주간베스트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경기가 불황이라 그런지 연말 분위기가 예전만큼 못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여기 제대로 한번 뛰어보겠다며 팔 걷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번화가인 사우스 스트리트 스포트입니다. 정체불명의 대형 조형물이 하나 서 있네요. 높이가 3m나 되는 빨간색 휴대용 라디오인데 이거 작동하는 걸까요? 안내문을 보고 시민들이 전원선을 꽂아보는데 갑자기 불이 켜지더니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다들 깜짝 놀랄만 하죠. 그것도 모자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화려하게 등장해 춤까지 추는데 도심 한복판에서 이게 웬 파티인가요? 조용했던 거리가 순식간에 흥으로 떠들썩해졌습니다. 미국의 퍼포먼스 단체가 마련한 행사입니다. 지루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이런 게 바로 연말 분위기죠. 구경만 해도 기분이 들뜨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미국 알래스카주의 주노로 가보시죠. 거대한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비행기와 배로만 닿을 수 있는 외딴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스키를 골랐네요. 그것도 패러글라이딩용 낙하산과 결합한 스키, 스피드 라이딩을 즐기며 짜릿한 질주를 펼칩니다. 경사면에서 가뿐히 뛰어올라 현란한 고개도 뽐내는데 더 빨리 더 멀리 나는 듯 미끄러지는 듯 설산과 허공을 동시에 넘나드는 모습이 2배로 매력적인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기존의 스키로는 갈 수 없는 곳까지 거침없이 누빌 수 있겠죠. 평범한 스키는 이제 질린다는 분들, 올겨울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푸른별 지구의 위용을 시작으로 사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도시의 불빛,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초록의 오로라까지 유럽 우주국의 우주비행사 알렉산더 거스트가 포착한 놀라운 광경들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면서 촬영한 수천 장의 사진을 빠르게 연출해 우주에서만 볼 수 있는 환상적인 광경들을 응축해서 생생히 전한 겁니다. 신비로운 우주, 아름다운 지구, 이런 걸 혼자만 감상할 순 없겠죠. 직접 보면 정말 예술일 듯 싶네요. 요즘은 예술계도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선 과학적 지식이 필수인 모양입니다. 현대기술이 접목된 신개념 공연부터 감상해보시죠. 무용수의 우아한 몸짓을 따라 무인 항공기 드론이 허공으로 떠오릅니다. 주변 배경 또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며 눈길을 뗄 수 없게 하죠. 3D 영상 이미지와 한 몸이라도 된 듯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무용수들의 퍼포먼스가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영국에서 활동 중인 신개념 무용단입니다.
음악 선율을 따라 이어지는 무용수들의 몸짓에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영상 신기술을 더해서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우리 눈을 얼마나 더 즐겁게 만들어줄까요? 한번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바다로 물놀이를 나선 잠수부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야생 바다 사자떼를 만난 건데 사람이 무섭지도 않은가 보네요. 친근하게 다가와 엉기는 것도 모자라 다정하게 입맞춤까지 선사합니다. 바다 사자가 이렇게 애교쟁이였던가요? 잠수부도 14년이나 잠수를 해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시죠. 한 남자가 강아지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 건가요? 어미가 혼나는 강아지를 슬쩍 감싸주네요. 남자의 꾸중이 이어져도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남자도 이 모습이 재밌어 장난반으로 계속하는 듯하죠. 급기야 강아지를 품에 쏙 안고 보호하기까지 하는데 너무 귀여워서 더 이상 혼내는 건 심장에 무리일 듯 싶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씨가 안타깝게 숨진 뒤 비정규직 철폐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 대표단이 밤 늦게까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였는데 김 씨가 생전에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들었던 손팻말도 등장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청와대 담벼락 아래에 돗자리와 침낭이 깔렸습니다. 발전소 노동자, 학습지 교사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백인 대표단이 밤새 농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은 것을 계기로 모인 대표단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겨울밤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있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달라고 많은 시간을 외쳤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6시부터는 민주노총 조합원 등 주최 측 추산 약 2,000명의 시민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서울 고용노동청을 출발해 청와대 사랑채까지 촛불 행진을 벌였습니다. 고 김용균 씨가 생전에 들고 사진을 찍었던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나자라고 적힌 손팻말도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청와대 본관 방향으로 더 행진하려다가 경찰과 잠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내가 김용균이다란 주제로 촛불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엔 청계광장 인근에서 범국민 추모제가 열리는데 이 자리엔 고 김용균 씨 어머니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어제 처음으로 퇴원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다은 기자, 퇴원한 학생이 한 명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다른 학생들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아산병원에 입원한 학생 1명이 어제 퇴원했습니다. 그제 일반 병실로 옮긴 학생 2명도 상태가 많이 호전됐는데요. 빠르면 다음 주쯤 퇴원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2명 가운데 1명도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돼 오늘이나 내일쯤 일반 병실로 옮길 걸로 보입니다. 병원 측은 다른 1명도 아직 의식이 없긴 하지만 어제보다 상태가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학생 2명도 호전됐는데요. 병원 측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학생 2명이 자가호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부 신체 자극에 미세하게 반응하는 정도까지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정확한 의식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학생들은 의료진에게 사고가 나던 날 잠들기 전에 어지러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초기 증상이 어지러움인 만큼 학생들이 잠들기 전에 이미 일산화탄소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걸로 보여 이번 수사에 또 다른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강릉 아산병원에서 SBS 정다은입니다. 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보일러 연통에 언제 문제가 생겼느냐입니다. 경찰이 보일러 시공자 또 전현직 건물주들을 줄줄이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부실 시공 또 관리 소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펜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펜션 운영자와 주인, 건축주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핵심은 언제, 왜, 무슨 이유로 보일러 연통이 어긋났느냐입니다. 경찰은 보일러 부실 시공과 부실 점검, 관리 소홀 여부 등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수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일러 부실 시공 여부를 따지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신축 당시 건물주와 보일러 시공업자 등을 불러 수차례 조사를 벌였습니다. 당시 펜션 건축주는 인터넷으로 보일러를 구매해 시공업체에 설치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특히 무자격 부실 시공 여부를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안전점검 의무가 있는 LP가스 공급업체의 부실 점검 여부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최근까지 투숙객이 묵었던 만큼 학생들이 투숙하기 전 열흘 동안 누군가 보일러에 손을 대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관리 소홀 여부도 캐묻고 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이 사고로 평내동 일대 주택과 상가의 물 공급이 1시간 넘게 끊겼습니다. 시청은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다음 주 수요일인 26일 예정대로 열립니다. 행사를 위해 북한으로 보내는 물품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면제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한미는 어제 워킹그룹 회의를 갖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킹그룹에서는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위해 북으로 반출될 물품들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면제하기로 한 겁니다. 남북 간 유해 발굴을 위한 장비 반출이나 대북 타미플루 제공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집행하려던 대북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도 인도 지원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북미 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We expect in the course of those discussions we will be able to talk about some of the details around President Trump's upcoming summit with Chairman Kim.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북미 정상회담이 새해 들어 머지않아 열리기를 바란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비건 대표는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며 기본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음도 분명히 했습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택시업계에 우버 시스템처럼 IT를 이용해 차량을 부르고 또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국내 택시 산업을 살려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카풀 서비스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택시는 대부분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승객을 찾으면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합니다. 여기에 매일 일정액을 회사에 내야 하는 산납금 부담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일하고도 기사가 가져가는 돈은 얼마 안 되는 현실은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외국의 우버 시스템이나 카카오 택시 같은 IT 플랫폼의 규제를 풀어 택시와 승객을 연결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버는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입니다. 사전에 그렇죠.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하고 또 다양한 부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도록 하고 우리나라 택시에도 그런 IT 서비스와 결합한 플랫폼이 장착되어 있다고 한다면 택시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택시 운행률이 높아지고 관광 안내 같은 특화 서비스도 가능해 기사들 수입도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제안을 택시 노조 측에 전달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고 김 장관은 말했습니다. 카풀 서비스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출근과 저녁 시간에는 택시를 이용하기 힘들 정도로 부족한 현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 측은 택시 기사들을 위한 상생 기금을 내는 문제를 택시 노조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미국 백악관과 민주당의 대치 속에 새 긴급 지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일어나면 우리 시간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연방정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80만 명 이상의 연방정부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급여 없이 일해야 해 일부 연방기관이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지난 1월과 2월에도 이뤄졌었습니다. 네, 어느덧 절기 동지입니다. 이 동지는 겨울이 이르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절기가 무색하게도 오늘도 날씨 자체는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상 4.5도인데 한낮에도 1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6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문제는 미세먼지입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더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과 충청 이남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서 낮 동안에도 시야가 흐릿하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일주일 넘게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화재 사고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이 12도, 광주 1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다음 주에는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